저한테 아까 그 소개 책상을 치고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약간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이 일하던 우리 팀 식구들인데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막 밤늦게까지 재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앉은 친구가 저희 막내거든요. 20대 후반 남성인데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법복 익히고 가운데 앉혀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걸로 달래주고 했던 그런 평범한 판사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에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있을 때 대법원 법원 행정처라는 데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걸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좀 명예회복을 하고 법원을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 그때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오고 그 수종 역할을 하던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또 후임 대법원장으로 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면죄부를 많이 줍니다.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게 정치 입문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바톤을 넘기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이어달리기를 하셔야 될 분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옷 벗고 나갔으니까 더 이상 판사가 아니고 남아있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전히 판사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된 방법이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면 그 해당 판사 한 명에 대해서 파면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판사가 연루되어 있던 사건 전체 그 양승태 사법농단 전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얼마나 그 재판받는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건지를 평가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서를 받으면 그 판결문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영구 보존되는 문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30년, 40년이 지나도 이게 거꾸로 역사적으로 뒤집히는 일은 없겠구나.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회에 왔고요. 저는 좀 운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왜냐면 21년도 2월 4일 날 제가 국회의원 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판사 탄핵 소추하는데 성공했었어요. 이때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179대 102로 탄핵 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이 됐고 그 해당됐던 판사는 중간에 퇴직을 해버려가지고 판결문 자체는 각하로 끝났지만 원래 제가 원했던 그 사법농단 판결 사건에 대한 평가는 결정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재판이라던가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재판들, KTX 승무원 재판들 이런 판결들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에 연락을 해서 재판에 어떻게 관여하고 내용을 어떻게 바꿨고 시간을 끌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밝혀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뭐 예, 춤추시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정치개혁이잖아요. 제가 왜 정치개혁에 집착을 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21년 2월 달에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주어진 소임은 일단은 했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한테 임기가 3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정치는 역시나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1978년생인데요. 대한민국 평균 나이 45입니다. 근데 평균 나이가 작년에도 평균인데 올해도 평균이에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2002년도에 제가 24살일 때 신림동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노무현 돌풍의 해입니다. 2002년이 대한민국이 참 뜨거웠던 해예요. 월드컵도 있었고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있었고, 그때 2002년도 한 3월경에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경선 후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에 뛰어든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합동 토론회, 합동 연설회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를 하고, 참 굉장히 뭐랄까 신선하고 몰입감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여론으로는 대통령 지지율 2%밖에 안 되는 노무현 후보가 그때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했죠. 그래서 저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마이TV인가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런 오마이TV가 아니었고 되게 그 초기의 인터넷 그 플랫폼이었는데, 보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 595표 하니까 막 다 쓰러져서 울고 노란 풍선 날라고 했던 그 순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선 때 뭘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원래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부터 쓰셨던 모토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메모장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그 메모장 위에도 사람 사는 세상을 이렇게 새겨 넣어놨고, 여의도에 가면 켄싱턴 호텔이라고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오셔서 회식하셨던, 초선 의원일 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친필로 1989년도 2년차 국회의원일 때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써서 하셨던 게, 뭐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사람 사는 세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사람을 진짜 지켜주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은 좀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제 특기를 살려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이 가슴이 아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이웃 사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다 인터뷰를 하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국가가 그러면 과연 뭘 잘못했느냐, 또는 뭘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느냐, 이걸 밝혀내서 그걸 국회에서 그분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일,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이름이 김학이니까 약간 놀라실 텐데, 검사 성적대 영상 거기 김학이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800원 버스 기사 이렇게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분이 800원을 횡령했다라고 해서 해고됐던 버스 기사분이에요. 작년 여름에 한참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분 사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버스 기사였는데 회사에서 찍혔어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해고가 됐는데,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800원을 어떻게 횡령하지? 뭘 한 거지? 이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 버스 회사에요, 커피 자판기, 믹스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요즘 있는 그 큰 지하철역에 있는 자판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세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갈비집 같은 데 가면 그 카운터 옆에 조그만 믹스커피 자판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료로 가져가게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뽑아갈까봐 동전을 넣게 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동전 함 같은 거 옆에 넣고 100원 넣고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 회사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전함에 동전이 없으면 버스 기사들이 그 버스 승객들이 낸 돈에서 이제 100원씩 200원씩 가져가서 넣고 커피 마셨던 거죠.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일정 기간 동안 한 8번 하셨나 봐요. 그걸 가지고 해고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뭐 근신을 할 수도 있고, 감봉을 할 수도 있고, 뭐 승무 정지 이런 것도 있는데, 5가족의 가장을 한 번에 해고를 해버리니까 이 사건이 그래서 문제가 됐고, 당시에 노동청에 일단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노동청에서는 취소를 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너무 심하다.
그걸 회사가 다시 다퉈가지고 1심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도 해고 취소. 근데 항소심 판사가 특이한 사람이어서 회사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망가졌죠. 그 뒤로 한 10년 동안요. 버스 이 업계는 한번 해고가 되면 다른 그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운전밖에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을버스 기사조차도 못하고 트럭도 못하고 다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일용직으로 힘들게 사셨는데 그 항소심 판결을 했던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질문을 해봐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근데 판사를 11년 해본 제 입장에서는 내심으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변호사거나 회사 측 변호사의 문제. 이게 정관 변호사든 큰 김현장 같은 로펌이든 변호사의 문제거나 둘째는 판사 본인이 대충한 거죠. 사건이 아까 많다는 제가 만드는데 사건이 아주 많다는 이유로 대충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관성 있게나 판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봐줬어요. 특히 고위공직자들, 교수들, 국정원 직원들, 검사들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도 징계를 다 취소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만 800원으로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먹은 것이 이 사람이 대법관 낙마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3,200명의 판사들한테 중요한 사인이 갈 수 있다. 네가 하는 판결로 인해서 사람 삶을 하면 이렇게 망치게 되면 이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나중에 잘해라.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여당 야당 다 동의해줘서 민주당 포함해서. 제가 이따 그 얘기를 좀 연결해서 드릴게요. 또 그때 만났던 중에 한 분이 혹시 이분 기억나세요? 유채한 씨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케이지 같은 거에 갇혀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 때문에 참 마음 많이 아프셨을 텐데 혹시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네. 알고 계신 분들 계시군요. 이게 배예요. 여기가 배 바닥. 배 바닥인데 배 바닥을 원래 점거하고 농성을 하다가 이게 그 하청 노동자거든요. 하청 노동자여서 임금을 원래 하청업체 사장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청업체 사장님은 사실 애초에 원청한테 도급을 받을 때 대체로 계약서에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다, 몇 명 고용한다, 며칠 동안 일시킨다 다 적혀서 그걸 계산해서 도급을 받기 때문에 별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원청업체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원청업체 사장님 찾아가면 만나주나요? 안 만나주죠. 나는 너를 고용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사장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해요. 파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점거해버리거나 큰 건물 빌딩 1층에 그냥 들어 누워버리거나 골리앗 타워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다리 같은 데서 계속 뛰어내리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이게 개개인들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분이 용접공인데 한 20년 정도 용접을 하셨어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은 망하기 전에 2014년, 15년이면 이 정도면 급여를 그 당시 돈으로 월 한 500, 600씩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선업이 확 망하면서 제가 작년에 뵀을 때 20년 차인데 급여가 월 220만 원이었어요. 가장인데. 너무 생계에 압박이 큰 거죠. 근데 작년 초에 이자가 올랐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자를 뭐 월 30만 원 내던 거를 60만 원, 70만 원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생계 압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잘 나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투쟁의 차원에서 배를 점거했어요. 배 몇 조짜리 큰 배 있잖아요. 이걸 점거를 해버리면 이 배가 바다를 못 나가요. 나가면 내가 여기서 우리 바다 죽겠다 이러고 버티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도 손해가 나니까 이제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점거를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용역 깡패들이나 아니면 정규직 직원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안 끌려 나가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계단이거든요. 큰 배에 위에 이제 밸브 같은 거 잠글 때 올라가려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철 조각들 착 순간적으로 끌어모은 다음에 용접공이잖아요.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안 끌려 나가려고 했던 사건이었죠. 이분한테 꼭 필요했던 거는요. 노란봉투법이에요.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그 뭐 손해배상 가압류 이거 막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청업체 사장님하고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원청업체 사장이 교섭을 해야 된다. 뭐 요구 조건 꼭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만나는 줘야 된다 적어도 라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에 일부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노조법 2조입니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무산됐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여당일 때 안 했죠, 사실. 그래서 이분의 삶도 거의 지켜드리지 못해서 참 너무 죄송했고 이 사건도 기억나시나요? 예, 이게 신림동 반지하 사건인데요. 작년 8월 8일 날 서울에 그 하루 기준으로 13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있었어요. 왜 130년 만이냐면요. 관측소가 만들어진 게 그때예요. 역사상 최대 폭우는 기후위기로 인한 거죠.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국민들이 마음 아팠던 사건이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여성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4명의 여성들이 같은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할머니, 두 딸의 둘째 딸의 딸. 근데 이제 할머니만 그날 병원 가서 살았고 나머지 3여성 다 죽었어요. 그 초등학생 6학년짜리 애가 황현정, 그 엄마가 홍수지,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동물원에 구경 왔듯이 이렇게 내어다보면서 외모 피했대 이런 얘기 했다가 엄청 욕먹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사건도 가서 그 같은 건물에 살던 분들, 주변 반지하 분들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들을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애초에 경제적 여건이 됐으면 저기 안 살았겠죠. 이게 보증금 때문에 반지하 사시는 거거든요. 공공임대주택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돼요. 근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래 7조 원대 있던 거로 2조 원도 안 되게 깎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감액시켰어요. 작년에는 공공임대 예산을 이렇게 날리고 올해는 R&D 예산을 날리고 계속 날려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어요. 5조 원 날렸는데 6천억 정도밖에 못 살리고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요 물량이 없어요. 이미 짓고 있는 것만 지금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지 한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씨가 마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부에서 뭐 임대주택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량이 없는데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최근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한다. 출산하면 공공임대주택 준다 이랬거든요. 주택 물량이 없어요. 근데 사기죠, 사기.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했냐면요. 자, 이게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 개개인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정치인들을 계속 시민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국회로.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혹시 한번 넘겨짚어 보실래요? 756명. 이게요, 지난 20년 동안의 초선 의원들의 숫자입니다. 양당이 영입한 인지의 숫자예요. 그럼 756명이면 국회가 300명인데 국회 2개 반을 만들고 남는 숫자잖아요.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바뀌었나요?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릇이 썩었으니까 물을 계속 집어넣어도 물이 다 썩는다. 구조가 문제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 이 지역감정, 증오정치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만 부추기는 일만 하다 끝난다. 이 판을 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찰이었고 지역구도를 깨는데 모든 걸 던지시고 3당 합당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가요 완벽한 증오정치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증오정치 구조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 반사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익 구조.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할 때 안 따라가시고 남으신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3당 합당을 왜 했어요? 3당 합당은 호남 고립 전략이죠. 뭐냐면 그때가 4당 체제였어요. 근데 87년 우리가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를 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양김에 분열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총선을 하고 나서는 여소야대가 됐어요.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4당 체제가 된 거예요. 넷으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갑자기 다당제가 된 거예요. 다당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청문회 스타들. 그 중에 한 명이 노무현이죠. 그 외에도 많았어요. 뭐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면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도를 단순화한 거예요. 호남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셋을 하나로 묶어서 1대1 구도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호남에 대한 혐오를 계속 부추겼죠. 그래서 호남을 못 찍게 하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가 깔아놨던 것도 있고 호남 빨갱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영남 사람으로서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김대중이 뭐 양자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증오 프레임이죠. 그래서 호남을 못 찍게 하면 그 반사 이익으로 선택지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3당 합당돼서 하나의 선택지로 묶인 그 당이 기득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정하는 거죠. 이게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려고 수많은 정치인이 도전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도전을 하시고 중간에 시민들의 힘으로 이걸 깨보려고 해본 적도 있어요. 뭐 안철수 현상이라던가 중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근데 대한민국 역사는요 그렇게 깼다가 다시 돌아오고 깼다가 돌아오시고 하는 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2년이 아까 제가 뜨거운 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이 결국 나중에는 2008년에 끝나죠. 2008년에 민주당이 대패합니다. 대선도 2007년에 지고 2008년 총선 때 우리가 아마 83선인가 했을 거예요. 2002년에 시민들이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 6년의 사이클이 치죠. 근데 놀랍게도 2016년도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쏘아올린 이 공이요 쭉 올라가서 2020년에 피크를 찍고 다시 이렇게 지금 꺾여서 내려왔죠. 지금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기득권들이 자기를 연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180석을 했잖아요. 단독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 너무나 진짜 설레었죠. 저도 이날 당선되고 며칠 뒤에 KBS 심야 토론 나가서 막 외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드디어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약속했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매일매일 가슴 뛰실 겁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게 됐죠? 한겨울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때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163석을 했어요. 지역구에서.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했죠. 그 17석을 우리가 합당해가지고 180으로 몸집을 키운 거예요. 키우고 나니까 모든 전국이 이제 민주당 대 반민주당으로 재편돼 버렸어요. 민주당 견제로. 그래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세력들, 언론,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쳐다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이거에 대해서 비평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이게 지금 모든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면 중도라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가까웠던 사람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립되니까 의석은 엄청 많아졌지만 구조적으로는 고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어진 일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고립됐는데 뚫고 나가자 그냥. 아니야, 조심해, 자중해야 돼, 낙자 엎드려야 돼. 이래서 내부에서 싸우다가 이제 개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시간을 계속 낭비했죠. 그러다가 이제 보궐선거 치고 대선 다가오다가 대선 치고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조는요, 진보 개혁세대한테는 쥐약이에요. 이 1대1 반사의 구조는요, 우리한테 엄청 불리해요. 우리는 검찰권도 없어요. 우리는 언론도 없어요. 우리는 고립되면은요, 악마가 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악마화 시켜서 증오심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이 기득권은 과거에도 성공했고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손에 왕자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사람인데 지지율이 1, 2% 하루 이틀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되고 금방 회복되고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구도가 잡혀있는 거예요. 구도는 뭐냐, 그냥 민주당 정권 연장은 안 된다, 정권 교체 무조건 이것만. 윤석열이든 김성열이든 박성열이든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 윤석열도 양자예요. 자기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데려와서 그 프레임에 얹혀놓고 권력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정치 개혁의 핵심은요, 이 증오 정치를 깨는 겁니다. 반사의 구조를 깨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핵심이에요. 선거법은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선거법은 어떤 특정한 제도가 절대선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뒤에 또 토론하거나 아니면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병리평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이게 지금의 저의 전선이에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가면 계산을 했을 때요, 양당이 합쳐서 290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게 달콤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우리도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당 합쳐서 290석 나오는 선거제도면 저쪽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160석, 150석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윤석열은 무조건 이 제도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이걸 해서 자기가 110석, 120석을 확보를 하고 국회에서 무슨 법을 해도 계속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을 확보하고 정치 효능감을 없애버리고 증오 정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2027년 대선까지 쭉. 그래서 다음 대선도 또 증오 대선을 치르는 거죠. 민주당을 악마화하겠죠.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든, 그 지금은 이재명이 돼 있는 것이고, 악마화의 제일 좋은 수단은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쟤네 후보는 누구든지 나오겠죠. 갑자기 또 새로운 사람 나올 수도 있고, 한동훈, 오세훈 누가 나올지, 이준석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또 대선 이겨보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병립이 안 된다는 전선이 쳐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선거제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깨는 수단으로서 선거제도든 뭐든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언론개혁, 검찰개혁까지도.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이게 대선 포스터예요. 실제 얼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톱 들고 다니면서 유세했어요. 이 글로벌의 핫한 신상품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예요. 하비에르 밀레이. 이 사람의 공약은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폐쇄한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돈이 페소화거든요. 페소, 우리나라 원화처럼 페소화 없앤다. 달러로 다 바꿔준다. 함정은 달러가 없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마약 매매 합법화, 영화 매매 합법화, 장기 매매 합법화, 그리고 기후위기 예산 0으로 만든다. 기후위기는 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금 깎아줄게요. 그 다음에 국제 분쟁에 다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그 한가운데다 투척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당선됐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역시 나간 사람들이어서 당선될 것인가? 여기만이 아니라요. 여기가 지금 뒤에 트럼프 사진이 있죠. 이 사람 별칭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A 트럼프인데 실제 트럼프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1등이에요. 바이든보다 높아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요,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경선 대통령 후보들 경선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전통적으로 그 폭스 TV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서 그걸 중계하거든요. 근데 그 경선하는 날 트럼프가 안 갔어요. 그냥 가기 싫어하고 자기 트위터,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X인가? 그걸로 자기 인터뷰를 그냥 생중계했어요. 그 폭스 TV 전국 미국 3억 명의 인구한테 생중계되는 그거 시청률 뚝 떨어져서 아무도 안 봤고요. X로 쏜 게 불과 3시간 만에 1억 뷰가 넘었어요.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6 이게 미국 민주당 여러분 지지자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아마 미칠 일이에요. 4년 전에 트럼프가 쫓겨날 때요. 그 폭동을 선동해가지고 막 의회 사람들 난입하는 거 선동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수사받고 대통령 임기 한 달 남았는데도 빨리 내려오라 하고 했던 그 트럼프인데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도 지금 극우당이 1등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극우 포퓰리즘은 뭐냐면 증오 정치예요. 증오 정치. 다 부수자, 다 죽이자. 그거를 가장 세게, 가장 파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저 아르헨티나 여기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유권자 중에 이 하비에르 지지자 막 찾아가서 인터뷰하면 하비에르 왜 지지합니까? 나도 몰라요. 저 사람이 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좀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가면 이 증오 정치 구조를 깨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더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 증오 정치가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배경에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사람의 감정을, 패션, 사람의 열정을 그냥 둘로 긍정적 패션, 부정적 패션 이렇게 나눠보면 긍정적인 거는 뭐 이런 거죠. 측은지심, 연대의 감정, 미래에 대한 희망, 변화 이런 것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증오심이죠. 파괴하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력감. 그러니까 긍정적 에너지가 없으면 부정적 에너지도 솟지 않아요. 놀랍게도 인간은 그냥 바닥에서 증오심이 막 끌어와가지고 누굴 막 죽이고 이렇게 끝없이 달리지 않아요. 바닥에서 생긴 증오심은 그대로 사라져요. 중요한 건 긍정적인 열정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효능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를 바꾸자고 해서 1,700만 원이 촛불을 들었어요. 아르헨티나도 여기도 민주화를 시민의 손으로 이뤄낸 나라예요. 군사 독재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군인들 쫓아내고 여기 더 심했거든요. 사람 진짜 많이 죽이고 바다로 이렇게 헬기 타고 나와가지고 시체 다 덤핑해가지고 그 바다로 다시 밀려고 했던 끔찍한 나라인데 아르헨티나가 여기를 맨손으로 독재 권력을 끌어내린 나라거든요. 저 나라가. 근데 좌파 정권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개혁을 못하고 단기 처방만 하다가 이제 경제가 파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회 에너지가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면 나중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막 타격해요. 처음에는 기득권을 향하죠. 그러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종을 향하기도 해요. 백인 또는 남성. 근데 나중에는요, 이 증오 감정 자체가 그냥 퍼져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그냥 증오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치가 무너집니다. 그냥 끝없는 포퓰리즘 증오를 외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땅에 널브러진 권력을 주워가듯이.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이잖아요. 총선은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떻게 되든 잘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멋있게든 멋없게든 이긴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기고 나서도 21대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돼서 더 사람들 삶이 6조씩 맨날 예산 펑크나고 지금 뭐 10대도 오르고 이자 오르고 월세 오르는데 월급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붙고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 이주 상반기 고독사 2,600명입니다. 지금 불안증하고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국민들 숫자가 공식적으로 5년간 연인원이 9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정치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가면 그리고 27년도 중구대선이 되고 거기서 또 반사 이익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증오정치 구조가 안 깨져서 더 심한 또 증오 대통령이 나오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전 대한민국도 저는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증오정치 구조를 깨는 거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 증오정치 구조를 깨므로써 일하는 정치가 돼야 돼요. 정치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공공임대주택, 저 유치한테 약속한 노란봉투법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나는 게 그러면 쟤네 탓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100만의 하청 노동자들 계속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효능감을 줘서 부정적인 증오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연합정치밖에 없습니다. 연합정치. 여러 세력들이 하나의 공통 정책을 가지고 협력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1대1 구도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1대1 구도가 돼서 정책은 사라지고 메신저 타격하면 우리도 방어하고 이러다 간다고요. 그래서 자, 1단계 증오정치를 깨면서 2단계 동시에 연합정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당제냐 양당제냐 꼭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양당도 일 잘하기 경쟁이 되는 양당이 되면 그러면 괜찮아요. 영국은 오랫동안 두 당이 보수당, 진보당이 둘 다 굉장히 강하고 좋은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당제가 돼도 무기력하면 남미처럼 일을 못하고 저런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무것도 못 주면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효능감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연합정치로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증오정치판을 깨면서 동시에 연합정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해내야 되는 거고요. 병립으로 가면 둘 다 안 됩니다. 290석에서 두 당만 남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주장은 연동형을 유지하되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당을 하는 전략을 쓰고 비례대표에서는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당이든 간에 민주당하고 합당만 하지 말고 10석, 15석, 20석 정당들이 나와서 공통의 정책을 밀어붙이자는 거죠. 어느 몇 개라도.
그렇게 21대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